북한이 갈 때까지 가려는 모양입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타격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하더니 청와대와 서울 타격 훈련 동영상을 발빠르게 공개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이 오랜만에 민생 행보에 나섰는데 그에 담긴 정치적 의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원의 전현준 원장,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이봉석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북한이 대남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최후 통첩이란 걸 해왔는데 이게 작년 8월에 목함지뢰 사건으로 남북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최후 통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번에 또 이걸 한 겁니까? 네, 얼마 전에 우리 공군이 정밀 타격 훈련이라는 것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최신의 전투기가 이제 대거 동원이 되는데요. 정밀 타격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북한의 핵심 시설들을 겨냥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타격하는 훈련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김정은의 집무실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이제 타격하기 위한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훈련으로 보면서 여기에 이제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 청와대를 타격하겠다. 그렇게 이제 최후 통첩장을 냈습니다. 네. 이 최후 통첩장을 낸 곳이 바로 이제 북한 인민군 전선 대연합부대 장거리 포병대라는 데인데 이제 우리 군은 이 장거리 포병대가 그 실체가 없는 걸로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도 없고 그리고 그 북한군의 편제상에도 이제 없다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장거리 포병대가 어떻게 조직됐느냐? 그러니까 북한군의 이제 전방에 배치된 이제 포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특징적으로 그냥 장거리 포병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네. 이제 우리 군 당국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최후 통첩장이라는 것도 그 여기에 보면 이제 시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사과를 하지 않으면 뭐 청와대를 타격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없어서 그냥 우리 군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 그냥 결의문 수준.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그 김정은의 지휘 아래 이 장거리 포병대가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이 훈련이 끝난 다음에 그 해산하기 직전에 결의문을 채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을 이제 드러내면서 해산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실체가 없는 부대를 보고 있다. 정식 부대도 아닌 부대 앞으로 최후 통첩을 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예, 북한 인민군의 결기를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제 수령 유일 영도 체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령이 완전한 독재를 실시하는 그런 체제인데 네. 수령에 대해서 모두 다 충성을 하고 있다. 그것이 군뿐만 아니라 당, 정 모두 다 네. 김정은에게 충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결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그동안에 이제 조평통을 비롯해서 많은 부서들이 이러한 이제 성명들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역시 또 경쟁적으로 자기 최고 존엄에 대해서 결사옹위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기를 나타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목함지뢰 사건 때만 해도 48시간이라고 하는 최후 통첩 시간을 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동안에 또 김양건 당시 통일전선 부장이 비밀리에 대화 제의를 합니다.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그래서 대화가 재개가 돼서 8.25 합의라고 하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식적으로 어떤 시한을 48시간이 됐든 24시간이 됐든 주게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그걸 막기 위해서 북한의 최고 지도부가 대화를 이제 제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것도 부대 단위가 굉장히 낮아요, 급이. 보통은 최고사령부. 그러니까 목함지뢰 사건 때는 총참모부가 최후 통첩을 했고 2013년 4월에 했던 것은 최고사령부가 네.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후 통첩을 가끔 합니다. 이렇게 뭐 갑작스럽게 하는 건 아니고 네. 남발을 하죠. 근데 이번에 부대 단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는 하부 단위에서 하나의 결기를 나타내기 위한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후 통첩 이게 같은 단어지만 이번엔 무게감이 훨씬 더 낮다고 봐야 되군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일련의 여러 성명들이 나오는 것은 역시 이제 우리의 쌍용 훈련이라든가
그러니까 한미 연합 전력이 최고조로 집중돼 있는 그런 시기는 피하면서 네.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키 리졸브가 그런 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제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감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북한은 청와대와 서울 시내 정부 시설을 겨냥한 그 훈련 사진을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영상까지 공개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분석들이 나옵니까? 근데 일단 앞에서 이제 포병대가 그 청와대 타격 훈련을 실시를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김정은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이 훈련을 이제 며칠 전에 했는데 이례적으로 보통 이제 북한 매체들이 이런 거를 이제 묶어서 한 달이나 이제 2달 정도 후에 그 기록 영화라는 그런 명칭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방영을 하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한 사흘 만에 이제 그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 자체가 청와대하고 서울을 뭐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런 목적 하에 이제 그 이루어진 그런 훈련이었는데 이런 영상을 이제 공개를 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의 이제 대남 위협 수위가 이제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든지 이런 이제 같은 차원에서 미리 이제 뒤늦게 공개하기보다는 이번에 일찍 공개를 해서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제 대남 위협을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은 이제 특징적인 게 주체포라고 나오는데요. 주체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주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이 주체포는 이제 170mm 자주포의 이제 포신을 이제 길게 늘린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길게 늘려서 그 사거리를 이제 같이 늘린 건데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을 보면은 그 차체보다 그 포신이 한 2배 정도 네. 상당히 이제 긴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거리가 한 70km 정도, 그러니까 60에서 70km 정도로 그 수도권까지 우리의 이제 그 전방에서 북한의 전방에서 쏘면 우리의 수도권까지 이제 네.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그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수동으로 이제 포탄을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적어도 한 5분 이상 그리고 네.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뭐 10분 이상 걸려서 좀 아무래도 방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또 좀 취약점이 있고 그리고 또 위에 보면 덮개 같은 게 보호 같은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방어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무기라고 이제 우리 군 당국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미 연합 훈련에 맞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이지만 이렇게 북한이 과하게 나오는 게 어떤 위기감과 불안감의 표현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각 기관과 단체들이 앞다퉈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 하부 조직까지 나서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네. 이제 반제민전이라고 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민주당, 민화협, 여맹, 여성동맹이죠. 이 직맹, 직장동맹 이 모든 기관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추생 경쟁을 하듯이 대남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근데 그런 정세 인식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한반도 문제는 미국이 모든 것을 뒤에서 주도하고 기획해서 남한은 거기에 뭐 허수아비 내지 꼭두각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직접 대화를 계속 북한은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한반도의 주인인 실제적인 주인인 미국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부터 시작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라든가 이런 것들 쭉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남한이 깊숙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금 대북 제재 또 참수작전부터 시작해서 북한을 죽이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제어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이런 몰아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약호를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꺾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기관들이 나서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청와대를 불바다 만들겠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남한 내에 이제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건 또 패착입니다. 비록 남한 내에서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일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고 또 진보 세력에서는 뭐 심지어는 뭐 유신 체제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내부의 민주주의의 정도 문제라든가 또는 민주화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동조한다든가 북한의 입장에 서서 무슨 일을 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북한의 남남 갈등, 통일조선 전술 수법인데 지금은 그건 통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겁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만약에 북한이 어떤 불장난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한 북한이 원하지 않는 네.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행태들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한미 간의 뭐 이간질을 한다든가 또 남남 갈등을 유발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지만 큰 효과를 그렇게 거두지 판단을 못할 하고 것으로 볼 수가 굉장히 있겠군요. 심한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남 위협과 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김정은이 어쩐 일로 군부대가 아닌 다른 곳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어떤 곳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리솔주 동지와 함께 새로 건설된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를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최룡해 동지, 김요정 동지, 마원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론 인민들도 찾아와 마음껏 상품을 사가도록 하게 하라고 지시하시었습니다. 네, 김정은이 오랜만에 민생 행보를 했군요. 웬일로 여동생인 김여정과 부인인 리설주까지 대동을 하고 간 건데 그 의도가 뭘까요?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네. 이제 김정은이 부인인 리설주하고 그리고 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하고 이제 같이 동행을 해서 이제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 김여정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공개 활동에 이제 많이 등장을 했고요. 리설주는 약 한 달 만에 이제 네. 지난달 2월 중순에 두 차례 이제 공개 활동을 한 이후에 이제 거의 한 달 만입니다. 근데 한 달 만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대북 제재 이후에는 이제 처음 이제 공개 활동에 나선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간 곳이 이제 미래상점이라는 곳입니다. 미래상점은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화점에 해당되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군 시설이 아니라 이제 민생 행보에 그야말로 네. 이제 나선 것입니다. 그 올해 그 김정은의 공개 활동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한 30번 정도, 30차례 정도 공개 활동에 나섰는데 이 가운데 한 60% 정도가 그 군 관련 행보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북 제재 이후에는 뭐 하루에 2번 군 관련 시설에 찾아간 적도 있고 그렇게 그 빈도를 되게 늘렸는데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대북 제재 이후로는 오랜만에 민생 행보에 나선 겁니다. 이거는 그 뭘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냐면 네. 전문가들은 이제 이번에 그 대북 제재로 때문에 주민들의 이제 피로감이 좀 쌓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위로를 하고 그리고 또 5월 7일에는 이제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주민들의 결속 이런 거를 다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원장님, 그 김여정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궁금한 게요. 김여정이 빨치산 혈통의 최룡의 둘째 아들과 결혼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또 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평범한 집안의 과학 분야의 대학 교수와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신빙성이 좀 있습니까? 저로서는 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북한에서 로얄 패밀리,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나 김설송이나 이런 관련된 이런 정보들은 정말로 북한 내부에서도 알기 어려운 아주 소수만 아는 그러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어떤 뭐 연구기관의 실장이 이제 최용의 아들과 결혼했다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뭐 그럴싸하게 얘기가 됐습니다만 또 갑작스럽게 평범한 사람과 결혼했다, 뭐 과학자와 결혼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 보니까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알 수는 없지만 높지 않다고 봅니다. 평범한 사람과 김여정이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네. 물론 이제 김경희라고 김정일의 동생이 김경희가 그 장성택을 좋아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따라다니니까 김일성이가 김경희를 갖다가 장성택이를 갖다가 원산 대학으로 보내버립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다녔었는데, 근데 김경희가 거기까지 쫓아다녀요. 차 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네. 허락을 해서 결혼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택은 그래도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자기 형님들도 장군 출신들이 많고. 근데 정말 평범한 집안하고 결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여정이는 가만히 보니까 김경희처럼 그렇게 뭐 적극적이고 뭐 연애를 자기 지금은 이제 물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만은 자기 오빠가 지금 있는 거 아니 김정은이가 살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막무가내로 그렇게 평범한 집안하고 결혼해서 하겠다고 우겨서 결혼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너무 어떤 정보랄까 또는 첩보랄까 하는 것들이 난무하는 것은 네. 사실 우리가 북한을 판단하고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오히려 좀 그러니까 따져봐야 정보가 되겠습니다. 제한됐으니까 네. 추측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본론으로 다시 좀 들어가 보면요.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 오랜만에 민생 행보를 했는데 그 대북 제재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감도 좀 위로하기 위한 차원도 있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그 전례 없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행정명령으로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은 그 직접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그 우리 일부 탈북자인 경우에 그 우회적인 방법으로 또는 이제 북한 주민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경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현지의 소식들을 가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 이번에 대북 제재 관련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대북 제재가 앞선 이제 3차 핵실험까지의 대북 네. 제재보다 훨씬 더 좀 강력하다. 이런 거는 이제 체감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일변적인 이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마당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의 수출품이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제대로 이제 그게 막혀가지고 그래서 일부 고급품 이런 고급 어류 중심으로 이제 장마당에 풀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중국의 값싼 생필품들이 넘어와서 이제 장마당에서 이제 소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막힘으로 해서 장마당의 어떤 물가가 지금 네. 상승하고 있다. 이런 또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중 간의 이제 접경지대, 북한하고 중국의 접경지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이제 허술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한을 두고 뭐 철조망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네. 한 2달 전쯤에 이제 미국 매체에서 실제로 가보니까 네. 없던 철조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뭐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그거는 이제 대북 제재 이전이긴 한데요. 그 핵실험 이후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이제 북한이 그렇게 중국이 당국이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 결국 이렇게 되니까 탈북자들이 또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루트도 좀 많이 막히게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 철조망이 설치가 됐고 이런 거는 잘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에는 이제 통화도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그것도 이제 북한 당국이 좀 통화, 휴대전화 이런 것도 좀 차단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들려오는 소식만 종합해 보면 조금씩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서서히 제재의 아픔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대비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대북 경제 제재가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의 행군, 그러니까 95년부터 97년 3년 동안 고난의 행군을 겪었는데 이 시기 동안에 죽을 사람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400만까지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살아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이나 국가의 말을 믿지 않고 스스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곡식도 숨겨놓는다든가, 돈도 위안화라든가 달러라든가 뭐 이런 이제 경화로 네. 감춰놓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떻든 살아나는 방법을 터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장마당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 방법도 알았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예비 그러니까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량을 가지고 살아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만약 가게 되면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이제 고갈될 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에 투입할 수 있는 돈까지 마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재기를 좀 하겠죠. 네. 사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국 입장에서는
조금 예방 주사를 맞출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이 문제가 폭발적으로 터지게 되면은 주민들이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고난후 행군 시기처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라 그런 것도 이제 선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럴 때일수록 네. 김정은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자. 똘똘 뭉치고 70일 전투를 성과적으로 달성을 해서 우리가 고난의 행군이 설사 오더라도 그러니까 네. 제재가 강화가 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을 우리식대로 자력갱생을 하자는 그러한 또 의미를 여기에 좀 내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참고로 고난의 행군은 만약 이번에 한다면 3차입니다. 1938년 9년 네. 빨치산 시기에 고난의 행군이 있었고 네. 그 고난의 행군을 따서 95, 96, 97을 네. 고난의 행군이라고 했거든요. 그때가 2차고 만약 이번에 또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하면 3차인데 고난의 행군은 없애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십만, 수백만이 굶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빨리 그런 것이 오기 전에 김정은이 대화 국면으로 나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사실 이 대북 제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그 중국과 러시아의 이행이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이들 두 나라가 처음에는 좀 강하게 하다가 힘을 빼는 거 아닌지 우려도 되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에는 그 북한을 오가는 이제 화물의 경우에 거의 전수조사에 버금가는 정도로 지금 화물을 이제 검사를 지금 강화하고 있다는 그런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 주 목적은 결국엔 이제 대량 살상 무기 관련 이제 재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적발하는 그런 차원이겠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에 버금가는 조사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교류 자체도 영향을 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 중국이 소유한 그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들이 있습니다. 4척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 4척 그 중국이 이 선박 4척에 대한 그 북한 선원들을 다 이제 해고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제재에서 벗어났다는 결국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제재를 이행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제 볼 수도 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제 국영 그 석유 회사입니다. 가즈프롬이라고 있는데 이게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을 했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결국에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북한과 중국이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좀 더 이제 시간을 좀 두고 볼 필요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겨우 이제 한 달도 안 된 그런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제 지난 3일 새벽에 이제 안보리 제재안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25일 정도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달에서 4달 정도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지금 분석입니다. 네. 대북 제재 중간 점검이랄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해주시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향후 어떻게 나올지까지 간단하게만 들어볼게요. 예,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도 유엔 안보리 2275이지만 대화도 2275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빨리 대화 국면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국면들이 대충 마무리되면은 아마 중국,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육자회담 재개라든가 네. 이런 형태의 대화 국면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